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 157페이지 가시고요. 제 끝에 있는 10번 지문부터 보고 친족법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번 지문을 읽기 전에 바로 봅시다. 자, 일로 오시면 1조건 침해에 대한 이제 판례인데요. 여기 이제 원고 A가 살고 있는 A 아파트 있었고 A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이렇게 건축이 돼가지고요. B가 이렇게 있었다. 돼가지고 태양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조건 침해를 이유로 이제 A가 B한테 각종 배상을 청구했던 겁니다. 자, 일단 먼저 A가 B한테 뭘 청구했냐면요. 1조건 침해를 이유로 1조건 침해를 이유로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했는데,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1조건 침해를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B아파트에 여러분들 신축이,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A가 B한테 배상 청구했던 거거든요. 자, 이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1조건 침해를 이유로 이제 각종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B 건물이 완공됐을 때부터 이른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 때문에 이제 A가 B한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 지문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자, 위법한 1조 방해이기 때문에 피해 아파트, 하등 등등등 해가지고 완공됐을 때에 이례적으로, 즉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면 이례적으로 이제 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1항의 소멸시효 진행한다. 즉 건물이 완성됐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A는 B한테 배상 청구할 수 없고, 그것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구분 없이 그 건물이 완공되고 3년 지났을 경우에는 더 이상 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10번 지문 틀린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자, 해놓고 다시 이제 일로 오시면요. 자, 해놓고 이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판례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만약에 자, 1조건 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해가지고 이 B라고 하는 자에게, B에게 철거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1조건 침해가 지나친 정도로 중대를 해가지고요. 야, 이 B라고 하는 자에게 건물의 상층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거해야 할 의무도 인정되는데, 이 B라고 하는 자가 철거 의무를 계속 불이행하고 있어가지고 이 철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A가 B한테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각각 개별적마다 날마다 불법 행위 성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서 매일매일 철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일매일 개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날마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결국 B라고 하는 자에게 철거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결국 A가 B한테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10번 지문을 보시면요. 여기 제일 끝에 보시면 가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존속한다면 날마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틀린 지문을 구성했던 이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들 가지고 온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조건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가 아니라, 방금 봤지만 B라고 하는 자에게 철거 의무가 인정되는데 철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B 건물이 존속하는 한 개별적으로서 날마다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10번 지문 같은 경우는 철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 청구했던 사안이 아니라 1조건 침해를 이유로 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 건물이 완공됐을 때부터 부분 다 포함해서 완공했을 때부터 그냥 쭉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10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 해설지 158페이지를 가시면, 혹시 다음번 시험 문제에서 158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부분에서 그 해설지 나번에서 볼드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와 같은 1조 방해 행위 때문에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처분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알겠죠? 해서 판례 같은 경우가 이른바 이제 가정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러한 철거 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일 끝에 각별로서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진다 해서 앞으로 1조권 침해를 이유로 배상 청구하는 거하고, 만약에 B라고 하는 자에게 철거 의무가 인정됐는데 철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 청구하는 경우를 두 개를 잘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을 가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시면요, 앞으로 계속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게 1번 지문이지요.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많은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자, 현행 우리 대한민국 법상에 의했을 때에는 동성 같은 성끼리는 혼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을 가시면요, 자, 원칙적으로 성전환 같은 경우에는 성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중에 있다 해서 혼인 중에 있는 경우에도 성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동성끼리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고, 해서 혼인 중에 있거나 자녀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알겠죠? 해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었을 경우에는 두 줄 밑에 각종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아기의 사회적인 혼란 등등등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므로 한번 끊고, 맞죠?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성별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2번 지문 봅시다. 성전환자에게 자가 있다면 성별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습니까? 틀린 지문이죠. 해서 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 같은 경우는요, 그 아기의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복지 등등등에 대해서 크게 고려할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중에서도 성년인 자만 있었을 경우에는 성별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 지문을 가시면요, 자, 성전환자가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비록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요, 법률상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혼인 중만 아니라면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별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판례인데 함정을 엄청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었을 경우는요, 성별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63페이지를 가신 다음에 친족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교재 해설지를 먼저 볼까요? 그 밑에 보시면 민법 제 775조 조문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척관계는 1항 보시면 혼인의 취소에 1번 하시고요, 이혼에 2번 하신 다음에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라면 인척관계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겠죠. 따라서 혼인이 유효했다가 취소 또는 이혼됐을 경우에는 그 즉시 종료합니다. 근데 1항과 비교할 게 2항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는요, 그 사망했던 사실 가지고 인척관계가 바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까지 했을 때 비로소 인척관계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 2항 두 개를 잘 구분하신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지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 가시면 이 지문 정도 연습 많이 하시면 많은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법률상 처의를 두고 있었던 남편 갑이다 해서 갑이라고 하는 자가 남편이고요. 남편이고,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을이라고 하는 처가 있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서 이제 자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 갑이라고 하신 남편분께서 바람을 피셔가지고 혼외자 병이 있었습니다. 해서 병이라고 하는 자가 혼외자가
이렇게 존재했던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갑이라고 하는 자하고 병 사이에서 인지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경우는요, 병하고 갑, 병하고 을 서로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갑과 병 사이에서 이제 인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 이렇게 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버리면요, 먼저 갑하고 병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부자 관계죠. 부자 관계가 인정되고요. 친족 중에서도 이른바 혈족 관계에 이제 놓이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병하고 여러분들 을 같은 경우는요, 을이 병의 직계 뭐입니까? 아니죠. 자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병하고 을 같은 경우는요, 인척에 불과합니다. 인척이다 해서 인척으로서 친족인 것이지 혈족은 아닌 겁니다. 꼭 두 개를 구분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병하고 을 사이에서 인정되었던 인척관계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민법 제 775조 제1항 또는 2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1번 질문을 가시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라고 하는 자가 사망하거나 한번 끊으시고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것도 이혼. 먼저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요, 을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을과 병 사이에서 존재했던 인척관계라고 하는 것이 종료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을과 병 같은 경우는 친족이 아니므로 이혼의 경우는 이 지문에 맞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요, 갑의 사망에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방금 봤다시피 민법 제 775조 2항에 근거했을 때 갑이라고 하는 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생존 배우자 을이라고 하는 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재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을하고 병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인척관계의 존부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갑이 사망한 사실만 가지고는요, 을과 병은 계속 친족관계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사망하고 을이 재혼까지 했을 때 더 이상 아닌 것이므로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민법 제 775조 제1항과 2항을 비교하기 위한 질문이니까요, 이혼하고 사망, 혼인 취소 다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철저하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를 보시고요, 약혼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잠깐 읽어볼까요? 자, 1번 지문을 가시면요, 약혼 애물에 대해서 수수하고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을 했다면 후일 혼인관계 해소가 됐다 할지라도 약혼 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사실관계는 대충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며느리하고 아들 내외가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저기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독일 어학원에서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독일 남자 게르만족하고 눈 맞아가지고 간통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 나중에 이제 그 혼인, 약혼 애물 자체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다툼이 생긴 사안이었는데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약혼 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수수했을 때 이 약혼 애물의 법적 성질이 뭐냐면 약혼자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 관계가 불성립했다면,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려주는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약혼 애물하고 일단 그 약혼자 A하고 B 사이에서 부부관계가 성립했다, 즉 혼인신고를 해가지고요, 법률혼 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었다면 나중에 누군가의 간통 등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들 민법상 간통은 아직 존재해요.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 간통죄 이제 위헌 결정 나왔다고 해서 막 간통하겠다 하시는데 당연히 재판상 이혼 청구 당하게 되고 여러분들 많이 뺏기게 될 거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따라서 일단 성립했다면 나중에 이혼 등을 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약혼 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구할 수 없다기 때문에 1번 지문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다만 이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한쪽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할 당시부터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하는 별도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약혼뇌물에 대해서 반환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는요, 일단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더 이상 약혼뇌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안 같은 경우는요, 계륵만족하고 간통행위했던 며느리에게 약혼뇌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기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들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소유권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혼인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어려운 거 크게 없는데, 자, 1번 질문 가시면요. 자, 1방에게만,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1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에 대해서 효과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한테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자,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게 성립을 하려면요, 이른바 혼인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A하고 B 사이에서 국적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가장혼인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가장입양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무효였습니다. 친족노래. 가장이혼 같은 경우는요, 이혼 같은 경우는 효력을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다 해서 창설적 신분관계의 경우는 가장인 경우에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인 것이고요. 해소적 신분의 같은 경우는요, 유효하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요, 그 시골 남자 A가 있었고 이제 필리핀인가 아무튼 외국 국적의 B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 A라고 하는 남자분은 진짜 B를 사랑했고 참다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B라고 하시는 외국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A하고 혼인신고한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 자체에 대해서 합치된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혼에 불과하다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 경우는 A하고 B 둘 다 이제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 의사가 없는 경우인데, 이 사안처럼 한쪽만 있다 할지라도 한쪽에게 없다면 합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다까지 한 번 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을 가시면요. 자, 감남이 이제 상대방 을녀한테 동거 심판을 청구했다. 동거에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자, 부부간에는요, 정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동거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며, 그 다음에 부양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 하나 더 생각할게요. 이 중에서 이 부양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금전 따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거 의무 같은 경우는요,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동거 의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건 처음부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인정되고 있는 이 동거 의무라고 하는 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재판상 이혼 청구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을 못할 뿐인 것이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놓고 다시 2번 질문을 가시면, 해서 감남이 이제 을녀한테 동거 심판을 청구해가지고요, 그는 불구하고 을녀 같은 경우가 계속 협력할 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을 책임 있는 사유에 근거해가지고 위반했었다. 이런 경우에 본래 동거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부터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죠? 감남은 이것을 위반했던 을녀에게 손해배상은요,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록 동거 의무라고 하는 것을 집행할 수는 없겠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감남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자기에게 발생됐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갑이 을려한테 재판상 이혼 같은 것들을 함께 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재판상 이혼 따위를 청구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손해배상만 또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개 다 함께 묶어서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면 되겠다. 첫 번째,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배상 청구할 때 별도의 재판상 이혼 따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요 세 가지를 핵심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를 가신 다음에요, 이혼 파트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혼 1번 지문 가시면요, 최근에 그 다음 뉴스 있지 않습니까? 다음 뉴스 메인에 보니까 나왔던데, 제목이 뭐냐면 파탄주의 대 유책주의 에서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전문 기사던데, 예. 자, 이 파탄주의는 뭐였습니까?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됐을 때 그 파탄난 이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묻지 않고 일단 객관적으로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설사 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A인 경우라 하더라도 A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주의였죠. 그렇죠? 유책주의는 뭐였습니까? 자, A하고 B가 있는데 A 때문에 A가 바람 펴가지고 이제 끝났다 했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 B 같은 경우는 A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유책자 A 같은 경우는요, B녀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유책주의였죠. 그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 판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는 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해서 1번 지문을 가시면요,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한번 끊고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자, A하고 B 사이에서 유책자가 A입니다. 근데 A의 이혼 청구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B 같은 경우가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 근거해가지고 그래, 네가 여하고 바람 폈다고 나 끝까지 너랑 못 헤어진다 라고 하면서 오기를 부리면서 이혼에 불응하지만 실제의 경우에는 더 이상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관계 존속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A 같은 경우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상대방 B 같은 경우가 오기 등을 부리고 있는 경우에도 A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결국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 B의 오기 등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상대방 B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A하고 혼인관계 지속 의사가 없는데 오기, 화가 나가지고 감정상으로서 버티고 있음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A 같은 경우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원칙, 예외 두 개 잘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가시면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채무자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분할로서 일정한 X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반 채권자 등을 해하게 되는 결과 한번 끊으신 다음에 이 어떤 경우냐면요, 일로 오시죠. 자, A라고 하는 자가 금전 채권자이고요, B 같은 경우가 채무자이다. 채무자이고, C 같은 경우가 B의 처입니다. B의 처인데, 자, 이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제 평상시에 C한테 엄청 나쁘게 구신 분이었습니다. 막 C를 폭행도 하고, 막 C가 벌어온 돈 가지고 막 술 먹고 온갖 나쁜 짓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B 같은 경우가 이제 유일하게 X라고 하는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B하고 C 사이에서 이제 이른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서 B가 이제 그때 가서 참회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야, X 토지를 C 너한테 줄게 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의 행위를 빌려가지고 C라고 하는 자에게 X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마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B가 C한테 X 토지에 대해서 넘기지 않았다면 A 같은 경우가 X 토지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자가 과거 자기의 처였던 C라고 하는 자에게 분할 등에 의해 근거해가지고 C한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채무자 B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A 같은 경우가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른바 사의행위를 이유로 사의행위 취소를 청구했던 사안 되는 거예요. 청구했던 사안이다 하니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이제 일로 옵시다. 자, 그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유를 봤을 때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초과한다. 예를 들면 B하고 C 사이에서 B가 원래 C한테 줄 게 뭐냐면 한 1억 정도 주면 충분해요. 그런데 시가 3억짜리 토지를 B가 C한테 양도했다와 같이 원래 줄 것과 실제 준 것을 비교해 보니까 B 남편이 자기 과거에 C 처한테 준 것이 지나치게 가다해가지고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의행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사회행위성이 인정됐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이냐? 자, 한 번 더 원래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B가 C한테 한 1억 정도 떼주면 충분해요. 근데 B가 C한테 실제로 준 X 토지 전체 가액이 3억이었어요. 그러면 3억 전부 다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1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2억까지만 취소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성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만 취소를 구한 다음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보시면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지, 무조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첫 번째, 상당성을 초과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 구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항상 전부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만 할 수 있다까지 두 가지를 잘 기억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가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같은 경우는 일방의 의사만 가지고는 해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 이 상당히 여러분들 이렇게 짧게 나왔을 때 이제 어려운 지문에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A하고 B라고 하는 자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어떤 관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자가 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밑에 1번, 2번, 3번의 관계를 A가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했던 관계가 약혼 관계에 불과했다. 자, 이런 경우는 A 같은 경우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약혼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약혼 부당 파기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겠죠.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로서 되겠죠. 두 번째, A하고 B 사이가 여러분들 이른바 혼인관계, 즉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 자, 법률혼 관계에 있었을 때에 B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A하고 협의 이혼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A 같은 경우가 재판상 이혼 따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해서 B라고 하는 자에게 별도의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 따위를로서 할 문제인 것이지, 법률혼 관계에 있었을 경우는 또 A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해 가지고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교할게, A하고 B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경우는요, 사실혼 관계의 경우라면 처음부터 혼인신고 한 번씩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부당 파기인 경우는 손해배상으로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다시 3번 지문을 가시면요, 자,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A의 일방적 의사만 가지고도 해소를 시킬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다만 이 A의 행위가 부당 파기인 경우는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3번 지문 일단 할 수 있다니까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겠습니다. 4번 또 중요한 지문이죠. 자, 4번 지문 주제 같은 경우는요, 안 적을게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때에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일방이 타방한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였죠. 일단 먼저 원칙부터 보시면 원칙은 사실혼 관계 해소 종료의 이유를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자 생전 해소, 그러니까 A하고 B가 둘 다 살아 있는데 예를 들면 A가 일방적으로서 의사 표시를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해가지고 생전 해소가 됐을 경우는요, 분할 청구할 수 있죠. 재판상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A하고 B 중에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남자분께서 사망을 해가지고 사망에 의해서 해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약간 견해의 대립이 있긴 한데 우리 판례는 이거예요. 야,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A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상속의 문제에 불과하지 분할 청구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서도 A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소 비판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별도의 제시가 없었을 경우는요, 해소의 원인이 생전인 경우하고 사망인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분할 청구할 수 없는 예외가 있죠. 어떤 경우에도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뭐였습니까? 사실혼 관계 파트 제일 뒤에 있는 거, 법에 의해서 절대 보호될 수 없는 사실혼 관계 뭐였습니까?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 해서 A라고 하는 자가 이미 C라고 하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A 같은 경우가 B하고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이죠.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까지 깔끔하게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일방이 밑줄 의식불명 상태에서 여러분들 A라고 하는 자가 의식불명 상태이면 A가 사망한 거예요? 아니면 생존 중인 거예요? 예, 아직 생존 중이지 않습니까? 의식불명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대방 B라고 하는 할머님께서 대충 민법을 누가 들은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A하고 B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누군가가 B한테 할머니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 남편 A라고 하시는 사람이 내일 모레 돌아가시면 돈 받을 수가 없으니까 헤어져라 해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할머니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해소를 주장하면서 분할 청구했던 거거든요. 한번 끊으신 다음에 방금 봤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할머니 B의 일방적 의사에 근거해 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방금 정리했던 내용 중에서 A라고 하는 할아버님께서 의식불명 상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망 해소가 아니고 생전 해소가 이루어진 경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할머니 B 같은 경우는 할아버님 A한테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할머님하고 이 할아버님의 자식들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이 사안은 일단은 생전 해소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할 수 있다니까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가보시면요. 자, A하고 B 같은 경우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귀국길이죠. 돌아오는 이제 길에 뭡니까, 조교님? 비행기 뜨는 데가 공항이죠. 그렇죠. 저 왜 이러죠, 요즘에? 저 공항에서 이 A 남자분하고 이제 B 여자분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B 여께서 이제 혼자 이제 친정으로 간 거예요. 신혼집을 한 번도 안 가고 친정으로 바로 직행을 해가지고 실제 그 판례 전문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비녀가 이 친정 식구들 데리고 한테 가가지고 막 A 남자, 자기한테 결혼했던 A 남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한 거예요. 막 그 읽어보면 나오지만 뭐 성적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헌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A하고 B 같은 경우가 결혼식 딴딴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기만 했고 신혼집 등에 가가지고 단 한 번도 이제 이른바 그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깨졌다.
됐죠? 다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비녀의 잘못에 의해서 끝났을 경우에는 밑줄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요 5번 지문 같은 경우 어려운 게 뭐냐면 약혼의 부당 파기로 판례가 본 게 아니라 사실혼 관계로 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식까지 올리고 여행 갔다 왔다면 사실혼 관계는 지났다. 따라서 약혼의 부당 파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근거해 가지고요. 이 B라고 하시는 분에게 A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이기 때문에 5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친자관계 봅시다. 1번 지문 가시면 자, 인지라고 하는 것은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 끊고 맞죠? 그 다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도 해하지 못한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민법제 86공조까지 메모하시고 다만 저 제3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제3자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자, 이때 아버님께서 사망을 하고 난 뒤에 혼외자가 검상돼 가지고 소를 제기해 가지고 인지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종료했을 경우에는 이 자 같은 경우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어떤 경우냐면 일로 봅시다. 자, 갑이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이고요. 그 밑에 B하고 A 합시다. 자, A하고 B라고 하는 직계 비속인 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했죠. 사망을 했고 1번.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에서 둘이 상속인인 줄 알고 지금 둘이서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 뒤에 3번 해가지고 자, C라고 하는 자가 검사에게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인지를 이렇게 받아버린 겁니다. 자, 이때 인지를 받았던 C하고요, 나머지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요 A, B하고 이 C의 법적 지위가 공동상속인, 지금 사는 공동상속인 아니겠습니까? 결국 C 같은 경우도 직계 비속인 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지받은 자하고 이미 분할 처분했던 A하고 B가 공동상속인에 있었을 경우는요, 민법제 1014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죠. 빨리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A하고 B가 분할기타 처분을 끝냈을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분할기타 처분은 유효한 겁니다. 근데 그 분할기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거래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도 다 유효하다라고만 해버리면 사후에 인지받았던 C의 법적 지위를 전혀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요, 이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거래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보유하면서 절충해가지고 C도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C 같은 경우는 A하고 B한테 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상속분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그대로 다시 1번 지문을 오시면요, 이미 다른 상속인 A, B 사이에서 분할 처리가 끝난 경우라 할지라도 1014조에 근거해가지고 그 상속인 A, B한테 C 같은 경우가 상속지분 가액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도 못 묻는 것은 아니니까 1번 지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하 부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 때 풀 거니까 또 한번 쭉 풀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